예, 안녕하세요. 탑 1%의 그레이트 프로그래머, 한마디로 대단한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포큐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김포프입니다. 요번에는 컴프 2300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과목을 개설하게 됐어요. 좀 전에 이제 탑 1%의 그레이트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저희 포큐 아카데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래머를 또 양성하려고 하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는 유명하다는 컴퓨터 공학과 그런 대학들이 바로 그런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기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빠지지 않고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언어. 왜냐? 그레이트 프로그래머, 대단한 프로그래머라는 거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즉 미래에나 가능한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셈블리어 수준, 즉 하드웨어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을 이뤘던 프로그래머들, 그 프로그래머들이 많이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과연 그런지, 그리고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 과목을 설명을 하는 요 섹션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어 언어가 왜 필요하고 우리는 왜 그거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큐 아카데미에서는 그거를 또 어떻게 가르칠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 그 내용을 요 섹션에서 보도록 해요. 어셈블리어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셈블리어를 왜 배워야 하죠?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업계에 계신 대단한 프로그램도 그런 얘기 해요. 그거 배워야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컴공학교와 좋지 않은 컴공학교를 나누는 기준이 어셈블리어를 가르치냐 아니냐라는 걸로도 나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육적인 이유. 자, 현재 정기적으로 그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는 있죠. 하지만 어셈블리어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프로그래머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이진산술연산, 메모리 할당, 그리고 스택 처리, 문자 집합 인코딩, 인터럽트 처리 이런 것들, 이 일부는 C 언어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운영체제에서도 좀 더 자세히 배울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셈블리어로 배워야 또 정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 되게 좋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컴파일러 설계 과목,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하거나 그럴 때 언제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큐 아카데미에서는 어셈블리가 아니지 컴파일러 설계 과목 언제 만들어주나요? 저희 안 만듭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지역적인 분야긴 한데 그거는 다른 과목, 다른 좀 더 특화된 교육기관이나 그런 데서 찾으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있는 걸 들으시거나. 근데 요거 들으시려는 분들은 어셈블리어 과목을 일단 배워두시면 그거 기초하에 이거를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과목이 저희 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이 전부입니다. 나중에 컴 구조가 나오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이죠. 컴파일러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시작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 정도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교육적인 이유. 왜냐하면은 결국 이거죠. 컴퓨터가 실행하는 코드는 언제나 기계어예요. 예외 없어요. 어떤 언어로 만들든 뭐하든 간에 컴퓨터는 기계어만 돌릴 수 있어요. 그게 CPU가 그렇게 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CPU가 그렇게 도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이해한 거를 내가 컴파일러 돌리면 자바로 돌리면 C샵으로 돌리면 알아서 훌륭한 기계어를 만들어 주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내가 어떻게든 찾아봐야 되잖아. 문제가 생기면 저거는 툴이 이상한 거예요. 툴이 이상한 건지 네가 잘못한 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툴 잘못했다고 그냥 남욕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하드웨어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잘못됐겠지, 툴이 잘못됐겠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지 대충 이해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 못하고 대충 고쳤어. 지금 도는 것 같아.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다른 게 터지고 합니다. 뭐 자동차 서비스 센터랑 똑같죠. 문제는 이건데 엉뚱한 거만 고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나중에 터져. 똑같은 겁니다. 어셈블리어가 왜 중요하냐? 엄밀하게 말하면은 진짜 1대1은 아닌데 거의 1대1 정도로 기계와 매핑이 돼요. 어셈블리어 작성한 그 코드가 그대로 기계어로 1대1로 거의 그냥 표 하나 보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하기 때문에 어셈블리어를 볼 수 있으면은 당연히 기계가 어떻게 도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수준 언어에서 디버깅 할 때 내 코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정말 올바른 기계어가 들어가느냐? 그럼 디스어셈블러를 까보거든요. 그때 기계어로 이미 적혀있는 바이트들을 디버깅 도구에서 어셈블리어로 바꿔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셈블리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고수준 언어니까. 이 고수준 언어라는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열심히 전 얘기했어요. 교육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무에서 쓰는 사람이 없대요. 실용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교육적인 이유와 실용적인 이유를 약간 이제 번갈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교육적인 이유를 얘기했는데 실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퍼뜨리는지. 그 내가 소망하는 바를 퍼뜨리는 건 좋은데 사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얘기를 거짓으로 퍼뜨리면 안 되거든요. 왜 제가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지 최대한 팩트와 최대한 통계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실용적인 이유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굉장히 최근 거예요.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 녹화하는 시점이 2023년 3월인데 2023년 2월에 가장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사용도에 따른 언어 순위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타이오비에서 목록을 공개했어요. 어셈블리어가 말도 안 되게 9위에 올라가 있어요. 1위부터 8위까지 그 목록들을 쭉 읽어봐요. 퍼센트는 높지 않은데 우리가 뭐 흔히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고언어, PHP, 뭐 코틀린, 스위프트, 러스트 얘보다 아직도 위입니다. 아직도 위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2월달 지수만 좀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원래는 낮은데 어쩌다 한 번 5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죠. 자, 요런 얘기. 아, 최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만 잠깐 보여주고 그게 사실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저희는 정직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타이오비 웹사이트에서 히스토리를 뽑아왔어요. 옛날부터 어셈블리어는 사용을 안 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의 추세가 더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보이죠? 최근 더 사용하는 추세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뭐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야. 특정 뭐 어떤 사람들이 어셈블리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언어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뭐 교육적인 이유보다는 실제 업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좀 더 좋은 통계겠죠. 그럼 왜 아직도 사용하냐라는 의문점은 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들 이제 해석의 분야거든. 여기까지는 팩트고 통계야. 이거를 거짓말할 수 없지만 그럼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건 해석적인 문제. 그런 해석적인 문제를 이제 보자고요. 그럼 지금 과연 어디서 많이 사용할까를 먼저 고민하면 돼요. 참고로 아직도 컴공 분야에서 어셈블리어를 사용하는 분야는 매우 많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첫째, 저수준의 인베디드 시스템, 뭐 소규모 소형 장치라고 보통 하는 거예요.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칩, 뭐 이런 것들. 요즘 워셔 드라이어, 그 세탁기. 그런데 들어가는 칩,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인베디드 시스템 중에는 약간 또 고수준의 언어가 도는 것들도 꽤 많아요. 프로그램 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셈블리어를 반드시 사용하진 않지만 이 들어가는 칩에 이게 비용이 있거든요. 이 비용을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좀 더 단순하고 고대 인베디드 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셈블리어만 도는 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셈블리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가 그런 인베디드 칩이 아닌데 실시간으로 반드시 돌아야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얘네들이 왜 실시간으로 돌아야 하는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실시간 시스템인 경우에 그 하드웨어로 모든 거를 하드와이어라 그래요. 다 만들면은 무조건 빨라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빨라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만드는 게 솔직히 정석이긴 합니다만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거를 특정 제조를 하는 거는 금액이 더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코딩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코딩을 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느려져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때 가장 확실하게 사이클까지 내가 측정하면서 중간에 컴파일러가 이상한 코드를 만들지 않는 거를 내가 보장하면서 가장 손으로 미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어셈블리예요. 왜냐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그대로 하드웨어에서 도니까 중간에 다른 도구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셈블리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뭐 DSP 같은 경우 디지털 신호 처리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카메라로 오는 거를 뭐 압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했던 일 중에는 무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배터리로 도는 자동차 거기에서 노이즈를 빼는 그런 처리 시스템 그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뭐 1초에 100번 시그널이 들어오고 그걸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중간에 느려지면 안 되거든. 느려지는 걸 막는 방법이 뭐냐? 가장 제어 가능한 낮은 수준, 제일 낮은 수준의 언어로 코딩하는 거다. 그게 어셈블리인 경우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에 역설계. 뭐 역설계는 뭐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실행 파일 그런 게 있어요. 한마디로 기계어죠. 그거를 내가 뒤집어서 다 해석을 해서 나만의 비슷한 제품을 뭐 코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계어로 된 거를 분석하면 결국 어셈블리어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내가 비슷한 동작을 만드는 과정 요거를 나쁜 짓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불법적인 용도 한마디로 내 안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나쁜 짓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만의 연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어떻게 도는지 궁금하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법 행위로 보진 않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나쁜 짓은 뭔지 알죠? 뭐 소프트웨어 크랙이나 바이러스 제작 뭔지 아는데 이게 왜 어셈블리어로 해야 되냐? 실행 파일들이 기계어니까 그 기계어를 변경하거나 읽거나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셈블리어를 알아야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이제 합니다. 어셈블리어. 뭐 여기 보면 운영체제, 뭐 바이오스 장치 드라이버 이런 거 있어요. 뭐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컴퓨터 처음 부팅할 때 빼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처음 부팅할 때 어쨌든 간에 어셈블리어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막 제어권 넘겨주고 뭐 점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저희 수업 한 중간쯤에 잠깐 봅니다. 장치 드라이버는 뭔지 아시죠? 윈도우스에 막 깔아갖고 거기서 무슨 뭐 그래픽 장치 드라이버 이런 것들 뭐 다른 언어로 작성을 조금 돕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여전히 어셈블리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 과목 중간 정도에 약간 맛보기를 볼 거예요. OS 커널은 보시면 이제 컴퓨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OS 커널 이제 C로 작성하고 있다는데요. 러스트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C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OS 커널입니다. 하지만 OS 커널 중에서도 처음 부팅을 할 때는 뭐 아무것도 없기에 여전히 어셈블리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OS가 꽤 많아요. 뭐 요런 개념들, 요걸 이제 보통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작동하냐 정도의 맛배기는 저희 과목 중간 정도 어디선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뭐 실시간 시스템하고 관련되는 얘기도 해요. 내 실행 환경을 프로그래머가 확실히 제어해야 되는 경우, 즉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 전체를 확실히 지배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셈블리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셈블리어를 반드시 실무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어셈블리어의 개념을 알면은 다른 데에 적용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셈블리어의 개념이 사실 뭐냐? 이거는 뭐 기계어의 표현 방식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를 코드로 표현한 거예요. 즉 어떤 거를 인코딩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가 뭔가가 있으면 기계어로 특정한 규칙에 맞게 이진 패턴으로 이진 코드를 만들어 둔 거다. 이런 인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진수를 읽으면 이런 거고 얘를 2진수를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비슷한 개념은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바 바이트 코드란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면은 어셈블리어가 아니라 바이트 코드가 나오고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그 바이트 코드를 돌려주는, 실행해주는 거다. 그런 자바 바이트 코드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명령어와 그리고 옆에 들어있는 인자들. 그렇고 똑같은 개념이 .NET 프레임워크에서 보통 사용하는 MSIL,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미디엇 랭귀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C샵을 컴파일하면은 MSIL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 있죠. 한동안 자바스크립트만 돌 것 같던 웹 쪽에서 웹 어셈블리라는 게 나왔죠. 걔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을 하는 도중에 어떤 커스텀하게 이런 거를 인코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 제가 겪어봤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게임 엔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게임 엔진에서 6개의 다른 플랫폼, 콘솔 기기, PC 등등을 다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픽을 그려야 하는데 각 플랫폼마다 이제 다른 어떤 그래픽 API를 호출하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인 그래픽을 그리는 API 명령어 큐를 하나 만들고 각 플랫폼 6개가 이 명령어 큐를 해석해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엔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어 큐를 구현해야 됐었고 그때 사용한 방식이 이런 식으로 모든 명령어를 가져다가 비트 패턴으로 만들어서 앞에 비트가 이거면 뒤에 뭐 인자가 하나야, 뭐 그거는 8비트야, 16비트야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커스텀 명령어 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제대로 해놓으면 해석이 빠르거든. 이게 아니라 모든 거를 문자열로 적어놨다. 그럼 문자열로 파싱하고 해석하는데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커스텀 명령어 큐를 처리하는 뭔가를 만들 때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진 패턴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1, 2, 3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한 7주 정도 하고 다음 게 3주, 이게 다음 게 3주 정도 배워요. 뭐 어느 쪽에 한 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대충 그 정도 배웁니다. 그러면 총 14주가 나와요. 자, 8비트 어셈블리, 16비트 어셈블리, 30비트 어셈블리. 아, 내 CPU가 8비트 CPU냐, 16비트 CPU냐, 30비트 CPU냐 이거에 따라 점진적으로 배워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게 실제 역사적으로 CPU가 발전해온 과정이기도 하고 하지만 단순히 비트 때문에 발전한 게 아니라 그 옛날 시대에 프로그래밍 하던 패러다임, 중간 단계의 프로그래밍 하던 패러다임, 지금 단계의 프로그래밍 하던 패러다임이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 다른 패러다임에서 어셈블리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배우는 게 좀 더 중요는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옛날에 했던 패러다임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용은 해요. 그래서 제어기기 프로그래밍, 한마디로 소형기기, 정말 OS도 없고 운영체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기에서 직접 하드웨어 전부 다 제어하는 경우 그런 패턴 아직도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하거든요. 그런 게 여지까지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패턴 이름은 약간 애매한데 옛날에 MS-DOS 1.0, 2.0, 3.0 이때 나왔을 때 그때 도스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지만 여전히 하드웨어의 모든 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절 처음으로 어찌 보면 공통된 어떤 추상화 플랫폼이 나온 거예요. 운영체제라는. 그때 개념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요게 아직도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놔뒀고 요게 최근에 이제 어셈블리어를 혹시라도 사용하거나 어셈블리어로 코드를 작성하거나 읽을 때 다른 언어, 일반적으로 C, C++이죠. 그 안에 인라인 어셈블리를 사용하거든요. 섞어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도 요 장점이 뭐냐면 8비트 어셈블리에서는 옛날 CPU 가지고 하드웨어 설계도 해요. 이 과목 설계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품 사다가 설계하셔갖고 거기다 코드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도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하드웨어만 오롯이 있을 때 아무것도 도움도 받지도 않고 어셈블리어로 내가 다 코딩해야 되는 걸 습관을 들여보시고 그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운영체제라고 하는 공통된 운영체제에 거기 위해서 코딩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부터는 이제 인텔의 X86이라고 하는 CPU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CPU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돼 와요.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추가해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공통되는 거를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이 당시에 사용하던 MS-DOS라는 운영체제, 요거는 저희가 직접 에뮬레이터를 드리진 않고 충분히 좋은 에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코딩하면서 약간의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편한 일들을 해보자. 대표적인 게 콘솔 창에 헬로 월드 찍는 거, 그런 거 해보자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어찌 보면 운영체제에서 배워야 될 것 같은 그 내용을 조금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사용하는 그런 패턴, 인라인 어셈블러 패턴을 배우자고 하는 거죠. 거기서 64비트도 약간 얘기할 건데 저희가 64비트를 가르친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수준. 그럴 필요도 없어. 왜냐면 32비트나 64비트나 정말 너무너무 비슷하거든. 이것까지 봤을 때 과연 우리 과목이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의문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거를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플러스 기초 컴퓨터 구조 플러스 기초 운영체제 개론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으로 가자. 그래서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이 과목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습 얘기를 해야죠. 실습. 자, 실습은 매주 진행이 돼요. 뭐 중간에 쉬는 주도 한두 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실습이 매주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14주 코스인데 실제 실습 11개 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나가고 그 주에 배운 내용들, 그러니까 강의를 조금 땡겨 들으시면 실습을 일찍부터 할 수 있겠죠. 첫날부터, 그 주 첫날부터 그 배운 내용들을 코딩을 하거나 뭘 해보는 게 목적이에요. 약간의 응용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잘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만의 특징, 저희 웹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내 컴퓨터에서 올바른 개발 환경 하에서 디버깅 다 할 줄 알면서 다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대화방인 슬랙에서 야, 자동 채점봇 빌드봇이라고 합니다. 채점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빌드봇이 채점해서 결과를 곧바로 알려주면 다시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요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기간 안에 100% 받을 때까지는 무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 일반적인 대학에서 과제 실습을 제출하시면요, 이렇게 실시간 채점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하면서 봤던 거는 평균적으로 60% 정도 일을 끝내서 학생들이 제출합니다. 학생들은 그게 100%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가 더 똑같아요. 내가 어떤 스펙을 읽고 그거대로 구현하면 보통 60%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60%를 기한 안에 끝냈다고 제출하면 무조건 빠꾸죠. 그럼 누군가의 피드백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수일 수도 있고 QA일 수도 있고 프로덕트 오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검토해보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 그 순간에. 그러면 그거를 고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100%, 뭐 90%까지 완성시키면 제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수 역할을 해주는 게 제가 지금 말했던 자동 빌드에서 채점해주는 빌드봇. 피드백을 주니까. 그럼 그 피드백을 받고 제가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하듯이 60%까지를 데드라인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 실무에서는 데드라인에 100%까지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출을 하고 채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습을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괜히 전날 시작하면은 실습 정도는 그래도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습은 그나마 쉽거든. 벼락치기가 가능할 수는 있어. 하지만 뒤에서 말할 과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제입니다. 얘는 보통 3주 기한을 줘요. 과제가 총 4개 나가거든요. 3주 기한을 줘요. 그러면 그 안에 지난 3주간 배운, 뭐 1, 2, 3주? 4, 5, 6주? 이런 식으로 지난 3주간 배운 내용들을 역시 코딩으로 주로 하는데 이거를 응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습은 정말 배운 내용만 가지고 오케이 조금 하고 할 수 있지만 과제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더욱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 실무 같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리서치하면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실무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조금 더 리서치를 필요한 걸 만들어 둔 겁니다. 역시 프로그래밍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PC에서 작성을 하고 좀 더 자세히 보여주죠. 그 내가 작성한 코드를 웹 기반 Git 저장소에 푸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랙 빌드봇한테 야, 내 거 새로운 거 채점해줘. 그러면 채점 결과가 뭐 5분, 10분 안에 나와요.
그럼 결과를 딱 내줘요. 리포트를 예쁘게 줘요. 최종 점수 몇 점이고 뭐 이런 거 틀렸고 이런 거 틀렸고 이런 거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거 클릭하면은 자세한 정보도 나와요. 그리고 그게 각 얘가 빌드봇이 테스트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위키 페이지도 따로 있어요. 가서 또 거기 보면은 추가적인 테스트 코드 전 수강생들이 만들어준 남겨둔 겁니다. 수강생 그 형님들이 뭐 언니들이 오빠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 거에서 테스트하고 다시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 받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성이에요, 근성. 실무 가면은 이렇게 근성으로 끝내야 되는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만점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벼락치기 해서 그러니까 매번 벼락치기 해서 제가 통과를 하신 분들 많이 못 봤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 몸에는 벼락치기에서 60%를 완성시키는 게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60%를 보통 학생들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페일시킬 수 없어서 일부러 쉽게 내기도 해요. 실무 기준에서는 너무 쉬워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거든. 하지만 저희 교육기관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대학이라면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정도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구글링 해야 되고요. 구글링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무제한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끈기로 근성으로 하시되 가장 재빨리, 최대한 빨리 실습과제 읽어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찍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에 하루 이틀 남기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시간에 몰려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일 억울한 경우는 마감 30분 전에 95%까지 올렸어. 야, 이거 5% 올리기 위해 마지막 빌드를 넣었어요. 근데 뭐 하나 실수해서 컴파일하면서 빵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그전 거 95%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면 실무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에 빵 프로짜리 넣었으면 크래시 나고 못 났다면 그거는 당신 잘못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내 실수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두시길 바라요. 무조건 일찍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자세만 잘 갖춰도 실무 가서 인정받습니다. 근데 언제나 데드라인에 끝나갖고 이제 급하게 마지막 거 구해냈다고 했는데 펑펑 터지기 시작하면은 실무에서 쟤 좀 못하는 애구나. 좀 약간 벤치로 빼놔야겠다. 이런 대접을 받아요. 다시 한번 실무 나가서 처음에 6개월, 1년 사이, 아니 뭐 3개월, 6개월 사이 그때 어떤 내 모습을 보여주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정말 내 미래가 좌지우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정말 그레이트 프로그램을 꿈꾸는 당신에게, 자, 2022년 8월에 뭐 역사적이 아니지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존 카맥이라는 분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3시간 굉장히 길어요. 그 유튜브에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길게. 여기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2D PC에서 2차원 게임으로 사이드 스크롤링 게임이 지금 불가능하다. 이거는 특정 콘솔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때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남들보다 5년 일찍 만들었다고 평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PC에서 3D 게임, 3차원 게임이 안 돌 때 가장 먼저 3차원 게임을 실시간으로 돌리신 분이 이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대학교 1학년 중퇴인 거 그럴 거야.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로켓을 쏘겠다고 하더니 로켓을 만들어서 쏘신 분이에요. 자기 혼자 공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흔히 이제 아시겠지만 오큘러스 VR 그쪽에서 CTO도 하시고, 지금은 AI계가 핫하죠. 지금 AI계 쪽에서 너무 속도가 느려서 뭐 좋은 걸 못하고 있어. 내가 AGI, 그게 이제 뭐였죠? 그 제너럴한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AI, 그거는 내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 돈을 퍼부으면서 그쪽을 지금 개발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다른 많은 프로그래머가 있었지만 이분은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 남들은 불가능하고 했던 일을 최소 5년 전에는 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였냐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굉장히 그레이트한 일을 해왔는데, 대단한 일을 해왔는데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지금 젊은 프로그래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조금 요약해서 여기 보여드린 거예요.
영어로 막 중구난방에 써놨어요. 제가 대충 번역을 해볼게요. 자,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가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이게 개종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를 광신적으로 믿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거기서 깨서 야, 이쪽으로 좀 바꿔봐라고 하고, 그거를 노력하는 게 모든 스택이 뭐예요? 아래부터 위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에서 제일 저수준부터 제일 고수준까지 모든 스택을 알으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코딩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위부터 여기선 과연 성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얘가 특징을 가지는지, 이거를 각 단계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라. 모든 걸 몰라도 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라. 왜냐면은 각 단계의 성능적인 그런 특징들을 이해를 하면은, 하드웨어까지 쭉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막강한 기회가 올 거다. 왜냐면 이 한 단어만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게 컴퓨터가 느려서 뭔가를 못해. 하지만 5년을 기다리면 컴퓨터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으로 되거든요. 기다리는 거, 그거는 대단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 하나에서 해결을 못할 때 시야를 넓혀서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요 위치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주면은 이 아래쪽에 최적화가 굉장히 쉬워지거나 이 위에 쪽에 설계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눈은 이 모든 단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남들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 앞으로 5년 뒤쯤 컴퓨터가 5배 빨라지면 그때 가능할 거 했던 거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고, 지금 성장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너는 정말 남들이 불가능하고 여기는 거를 지금 해서 훌륭한 일들을 할 거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미래를 미리 가져오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수준까지 해야 된다.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결국 미래를 일찍 가져오는 그레이트 프로그래머, 대단한 프로그래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 속도는 빨라지기에 언젠가는 된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뭐가 대단한 사람들이겠어. 그죠? 그래서 올바른 결정, 아까 어떤 건지 얘기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말의 표현을 따르면 시스템 수준의 사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시스템 수준. 그게 이 시스템을 전체로 봐서 이 전체를 다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 단계에서 뭔가를 하는 결정을 내려라. 이 단계에서는 결정을 내려라. 단순히 여기서 최적화하는 거, 여기서 설계를 바꾸는 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수준의 결정을 잘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내리려면은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죠? 그럼 고수준도 잘 알아야 되고 저수준도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고수준 교육은 넘치고 넘칩니다. 자, 고수준 교육과 저수준 교육인데 고수준 교육이 너무 넘쳐요. 약간 의아해요. 왜냐면 고수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수준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저수준 자료가 객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아야 돼요. 고수준 자료는 좀 더 적어야 돼. 근데 고수준 강의 자료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일부는 고수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약간 허투루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00% 틀린 이야기 아니면 90% 정도 틀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약간 그게 아닌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이런 주관적인 거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약간 멋진 언변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 저수준은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언변으로, 멋진 언변으로 이렇게 피할 방법이 없고요. 강의 자료를 만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를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기계가 도는 객관성에 맞춰서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내 주관성은 주관성이랑 따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도 나름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수준 언어의 강의 자료가 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 일부, 전부 이유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겁니다. 자, 고수준 공부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계 나가서 충분히 그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수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런 좋은 교육을 하는 기관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지금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큐 아카데미의 컴프 2300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들어야 하는 이유, 제대로 된 저수준 강의 가장 밑까지 내려왔어요. 그거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은 객관적인 자료, 팩트, 통계와 제 경험, 그리고 대단한 일을 했던 프로그래머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여러분한테 왜 어셈블리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설명을 충분히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포큐 아카데미에서는 이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까지 많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과목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은 다 들었다고 저는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선택기로는 두 개죠. 자, 내가 동영상 강의만 들을 거냐? 아니면 풀코스까지 들을 거냐? 자, 시작을 동영상 강의만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했다는 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나는 어떤 자료를 수동적으로 보기만 했어. 그럼 보다가 보면은 내가 이걸 다 봤으니까 제대로 익혔겠지. 아니요. 제가 여태까지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긴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코스가 있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를 먼저 봐도 좋아요. 하지만 그 내가 공부했다는 망상을 깨기 위해 저희 풀코스를 듣는 거를 고려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이미 공부했다는 거? 그런 망상? 아니, 공부했다고 믿고 있는 거? 그거를 실습과 과제를 통했는데 빌드봇이 60점밖에 안 줘. 내가 60% 알고 있었구나. 40% 더 해야겠구나. 열심히 근성으로 40%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본인 스스로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의 풀코스가 그거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동영상 강좌 그대만 그냥으로 보셔도 충분히 어떤 어셈블리어 강좌, 저수준 강좌에 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강좌입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풀코스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소개는 그만하고 1주차부터 14주차 강의까지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제 1주차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